네, 안녕하세요. 원자력연구원의 유용균입니다. 2025년 두 번째 과트세 주제는 AI와 로봇입니다. AI와 로봇 주제로 원자력에서 제조, 그리고 물류센터까지 연구단지에서 가장 핫한 세 분의 연구자를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온 고두열입니다. 저는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더해져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좀 잘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자입니다. 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재난 대응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박종원입니다. 저는 원자력 재난 대응 상황,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주식회사 트위니 대표이사 천홍석입니다. 저는 로봇을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사꾼입니다. 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 때문에 그 로봇이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세팅된 환경이나 아니면 정해진 이제 시나리오대로 로봇이 많이 동작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상황을 인식하고 맥락을 이제 이해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런 능력을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람하고 소통도 가능하고,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뭐 작업을 한다든지 물건을 전달을 해준다든지 조금 이제 어려운 조작 작업도 가능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제조 공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작업하는 모양이 형태가 바뀌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존에 공장에 로봇이 이미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적용이 되어 있고 이미 자동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뭔가 이제 기존의 로보틱스 기술로 적용하기 힘든 그런 작업들이 좀 몇 가지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포장이라든지 조립이라든지 조작을 하면서 뭐 운반을 한다든지 이런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로봇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로봇이 많이 최근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존의 로보틱스도 그렇고 지금의 AI도 그렇고 지금 이제 AI와 로봇을 접목한 뭐 피지컬 AI라고 불리는 분야도 그렇고 결국 그 정확하게 말하면 힘든 노동을 이제 기계가 AI가 대신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산업계에서 바라볼 때는 연구하는 분들이나 산업에서 어, 그냥 방금 필요한 부분들에 돈이 들어가고 로봇이 만들어져서 상용화 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AI가 접목돼서 되고 있는지를 보면 별로 상용화 안 되어 있거든요. 젠슨 왕이 휴머노이드 데리고 나와서 이게 이제 앞으로의 피지컬 AI입니다 하면 그게 휴머노이드가 피지컬 AI고 그게 수요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큰 기업들이고 작은 기업들이고 다 좀 유행 따라가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피지컬 AI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쓰이는데요. 그 피지컬 AI가 뭔가요? 그게 자꾸 좀 용어가 보면은 알 듯 말 듯 조금 개념이 헷갈리는 면들이 있거든요. 피지컬 AI는 그럼 기존의 뭐 생성형 AI, 뭐 에이전트 AI 이런 것들하고 차이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웃풋이 달라요. 인풋은 똑같아요. 인풋은 이런 걸 해줄래? 라고 했을 때 아웃풋이 사람의 관절을 대신하는, 사람을 대신한다고 아까 했었는데 사람의 관절을 대신하는 아웃풋이 있는 것을 저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 같아요. AI를 기반으로 명령에 답을 하는데 모터가 있는 아웃풋을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피지컬 AI는 그러니까 AI가 뭔가 이제 자꾸 발전하는 단계에서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 내가 뭔가 실제 월드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육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진행자님 최근에 키스 언제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저도 뭐 어릴 때 그랬지만 아니, 답변 듣고 하면 안 돼요. 잠깐만요. 답변 언제 네. 키스가 언제 최근 키스가 언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애를 하기 전에 글로 배운 사랑 같은 거 있죠. 글로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키스는 하면 뭐 교감을 하고 막 이렇게 글로 아무리 배워봤자
지금 AI에서 단계들은 대부분 그렇게 추상적인 거라는 거죠, 대부분. 실제로 키스라는 그 행동을 해야만 그 어떤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실제 육체적으로. 그래서 AI가 뭐 아까 말씀하신 휴머노이드 형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뭐 형태, 뭐 자동차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다 피지컬 AI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사회자님은 인공지능의 한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계요. 네, 한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사실은 인공지능의 한계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피지컬 AI에서 그 인공지능의 한계가 저는 그 시스템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AI를 많이 이야기를 해서 뭐 지능 쪽으로 좀 많이 부각되고 쏠리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어떤 뭐 작업을 하고 결과를 낼 때 결국에는 그 시스템에 AI를 적용을 하게 되고 그 시스템이 낼 수 있는 한계까지가 그 AI의 한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능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되게 뛰어난 그런 하드웨어도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가 잘 융합이 됐을 때 똑똑하면서 일도 잘하는 그런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되게 유용하고 중요한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로봇이 이게 지능이 발달하면서 두뇌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돼가는 것 같은데 막상 그 근육이 별론 거죠. 육체가 사실은 인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지컬 AI의 한계는 오히려 하드웨어 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획기적인 액추에이터나 배터리나 이런 기술이 더 발달돼야지 정말 뭐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뭐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를 고민을 하면 특정 산업으로 한정지어서 고민하다 보면 되게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로 하면 뭐 다 되겠지 이렇게 말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을 좀 하고 기계화시키면 되게 괜찮은 산업들이 여러 가지 혼자서 생각하다 보면 많이 떠올라요. 예를 들면 뭐 머리 자르는 이발사들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학습을 해서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요리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휴머노이드일 필요가 없거든요. 가격만 비싸지고 배터리만 많이 먹고 이런 특정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피지컬 AI는 과연 어떤 인풋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피지컬리 아웃풋을 낼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런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산업성에 대한 거는 뭔가 쏙 빠져 있고 그냥 젠슨 왕이 내 친구들이에요 라고 이제 휴머노이드를 싹 데리고 나오니까 보여주는 거죠. 예. 네, 그게 전부가 되어버린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이어서 그러면 박정훈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암스트롱이라는 또 이렇게 이런 힘센 로봇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력에서 이런 로봇들 개발하고 있는 거 예전부터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원자력 쪽 분야는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AI를 좀 많이 발전을 시키려면 그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뭐 테스트를 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외부로 이렇게 반출한다거나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실험이나 이런 걸 진행하기가 매우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환경, 뭐 혹은 뭐 디지털 트윈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로봇을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AI가 이제 뭐 거창하게 뭐 로봇의 기술을 막 엄청 뭐 고도로 발전시키는 이런 것보다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뭐냐면 현장에서 이제 코딩을 할 때 아시다시피 예전에 저희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책으로 코딩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방식에 비해서 요즘에는 아마 너무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코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몰라도 이제 GPT가 대충 다 짜주고 버그도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로봇을 개발하는 속도 자체가 AI로 인해서 매우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하는 로봇은 좀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재난이라든지 이런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인데 여기에 이제 두뇌가 들어갔을 때 그 두뇌가 있기 전하고 후가 어떻게 기능이 달라질까요? 어떤 로봇이 만들어져서 그 로봇이 원자력 환경에서 운용을 되려면 아주 상황이 안 좋거든요. 거기에 뭐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방사선도 나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로봇이 작동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식은 어쨌든 로봇의 성능을 많이 끌어올려야겠다. 그래서 큰 힘을 낼 수 있으면서도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어떤 바디를 가져야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환경에 갔을 때 이제 대처를 하는 방법을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시뮬레이터 상에서 내가 요런 종류의 밸브를 보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돼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혹은 아니면 사람이 미리 그걸 보여줘서 모방 학습을 통해서 그 행동을 모방을 하게 하는 거죠. 보통의 밸브라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자동차 핸들처럼 이렇게 돌리는 형태의 밸브인데, 저희가 이제 발전소에 있는 밸브는 형태가 매우 복잡하거든요. 뭔가 캡을 열고 방향을 바꾸고 유압 자키를 꺼내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가스 밸브는 이런 형태의 밸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작업을 시키려면 사실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이런 학습 없이는 로봇이 작업을 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러니까 무거워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가볍게. 하나도 안 무거운데요. 아, 질문을 그래요? 계속 무거운 거 아니, 그게 무거운 질문을 하셔서 저기 휴머노이드 안 좋다고 자꾸 이렇게 무겁게 가셔가지고. 저는 연구의 목적으로 휴머노이드를 연구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제너럴한 일을 많이 다양하게 집사처럼 하기 위해서는 그 휴머노이드가 필요할 거고, 그걸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한다, 누가 뭐라 그래요? 자기 돈 이만큼 있는 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뭔가 그게 전부가 되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휴머노이드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어떤 트렌드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부연 아, 설명드리면, 네네네. 그 몰리라는 회사가 휴머노이드 양팔로 요리를 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 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처럼 요리를 하려고 하다가 망했어요, 프로젝트가.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요리를 생각보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해요. 그냥 제너럴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있을 맞습니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망했고, 실제로 요리하는 그런 외식 업계에서 많이 쓰인 로봇들이 어떤 거냐면 세탁기 같은, 아, 그 볶음밥 이런 예, 거. 볶음밥 같은 거 해주는 돌돌이 세탁기 같은 거. 같은 그런 거. 굉장히 심플한데 그런 애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볶음밥도 아주 그냥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런 기술들이 오히려 훨씬 더 현업에 잘 맞는 기술이지, 무조건 휴머노이드를 쫓아가는 거는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흔히 휴머노이드를 왜 해야 되냐라고 많이 이제 얘기하실 때, 환경들이 다 인간의 형태에 적합하게 이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형태랑 유사하니까 휴머노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로봇이 똑똑해지려면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맞는 형태로 로봇이 발전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휴머노이드다 이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우리 이 환경에서 쓰려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거기에 맞는 학습 모델이 발달을 하게 될 텐데, 그 학습 모델이 잘 구현되기 위한 형태가 어쩌다 보니 휴머노이드다가 저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서 일단 최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 최적화되게 발달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너럴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든 할 수 있게. 대체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밥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뭐 이것저것 제너럴리스트로 발달되다 보니까 다리도 두 개가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리 두 개, 팔 두 개 이렇게 하는 게 좀 제너럴하게 움직이기 좋아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특정 목적을 위한 산업에서 지금 당장 쓰일 수 있는 거는 휴머노이드는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아까 집사 이야기를 했던 게, 사람이 하는 A부터 Z까지 일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저는 휴머노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맞다고도 생각을 하고, 데이터에 대한 것도 지금 당장의 데이터 생성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사람 형태의 데이터를 형성하는 게 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면, 전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우개 달린 연필 이런 거 저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우개 달린 연필, 그러니까 제너럴 한 거죠. 두 개를 합쳐 넣었는데 지우개 달린 연필은 시원하게 지워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지우개는 너무 작고 귀해서 아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지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너럴한 거를 이것저것 다 붙여서 만든,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 같은,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보통의 이제 뭐 10년, 20년 후에 로봇이라고 하면 90% 정도는 휴머노이드 타입이 아닐 거예요. 90% 이상의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닐 거예요. 전부 다 자동차처럼 바퀴에 달리든지 다른 방식의 뭐 케이블로 이동하든지 그런 식으로 될 거고 나머지 10% 중에서도 한 9% 정도는 다리가 없는 휴머노이드 형태일 거라고 생각해요. 팔 같은 거 있어. 지금 협동 로봇들처럼 팔은 이때 뭔가 작업을 하는데 굳이 사람일 형태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한 1% 정도가 휴머노이드 형태처럼 사람처럼 모양을 갖고 있고 다리도 있는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포션이 보면 그렇게 이제 비중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너무 휴머노이드가 지나치게 강조가 돼서 그쪽으로 막 돈이 너무 몰리는 거는 사실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오늘 아까 이제 뭐 피지컬 AI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로봇의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자연스럽게 또 휴머노이드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휴머노이드가 정말로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고, 그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2부는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